근데 어머니가 순순히 내놓으시겠어? 요양병원 알아보는 건 어때? 요즘 시설 좋아서 치매 예방 차원이라고 하면 속으실 거야.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낡은 3층 상가주택에서 도마 위로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어둠을 깨뜨립니다. 김영자 씨의 손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며 40년 동안 익힌 솜씨로 팔을 다듬고 마늘을 으깹니다. 그녀의 등은 세월이 무게에 휘어져 있지만 그 손끝만큼은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게 빠릅니다. 이 건물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1층은 영자네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고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허기를 채워주던 곳이었습니다. 2층과 3층은 가족들이 살았고 옥상에는 그녀가 정성스레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고춧잎, 상추, 깻잎. 그 작은 텃밭은 그녀에게 유일한 휴식처였습니다. 영자 씨는 국밥집을 3년 전에 정리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더 이상 무거운 솥을 들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평생 새벽잠을 포기하고 일했으니 이제는 늦잠도 자고 친구들과 공원도 산책하며 살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은 그 다음 날부터 그녀의 역할은 사장님에서 무급 가정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세영 씨는 아침이면 어머니, 애들 밥 차려주세요 하고 안방에서 소리쳤고 아들 최민석 씨는 엄마, 내 양복 다려놨어? 하며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습니다. 영자 씨는 손주들이 얼굴을 보며 버텼습니다. 10살짜리 민준이와 8살짜리 서연이 그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뛰어올 때면 그녀는 모든 서러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학원 끝나면 데리러 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상을 차립니다. 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상을 보며 영자 씨는 잠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세영 씨가 식탁에 앉더니 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반찬이 짜다는 핀잔.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손님에게 맛있다는 칭찬을 들었던 그녀가 이제는 며느리의 입맛에 맞추지 못해 핀잔을 듣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들 민석은 아침부터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그것이 민석의 세 번째 사업 아이템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치킨집이었고 영자 씨가 5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이었고 이번에도 영자 씨가 3천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자 씨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이번엔 잘 되겠지 하며 통장을 꺼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진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모은 돈
새벽마다 국밥솥을 끓이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이 아들의 실패한 사업들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세영 씨가 괌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영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여행이니까 당연히 함께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영 씨의 다음 말이 그녀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집에서 쉬세요. 그리고 덧붙인 말, 공국을 끓여놓으라는 것. 영자 씨는 찬장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 그때는 세상이 온통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72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라는 것을 타본 적도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행복을 미루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자신을 빼놓고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공국이나 끓여놓으라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는 바다가 있고 그 바다 건너에는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였을까? 그로부터 며칠 후 평소보다 일찍 장을 보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낮잠을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은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안방 쪽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 씨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아들 부부의 대화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를 엿듣는 것은 어머니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귀에 꽂힌 단어가 있었습니다. 건물. 영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프랜차이즈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건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밥을 끓이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그 건물을 담보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 세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순순히 내놓겠느냐는 물음. 그리고 그녀가 제안한 해결책. 영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병원 치매 예방 차원이라고 속이면 된다는 말. 그리고 거기 보내드리고 건물 명의를 정리하자는 말. 영자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젖 먹이고 업어 키운 그 아이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요. 그녀는 소리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이 서러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배신감 때문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석이가 어렸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민석은 겨우 5살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던 그녀는 국밥집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쉬는 날은 1년에 설날과 추석 단 이틀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등에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학교 갈 때도 항상 따뜻한 밥을 먹이고 보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았고 그 빚을 갚느라 또 몇 년을 더 허리 휘어지게 일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세금을 대주었고 손주가 태어나자 산후조리까지 직접 해주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그 모든 헌신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아들의 눈에 자신은 그저 건물 딸린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처분해야 할 짐덩어리 치워버리면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장애물 영자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너무 많이 주어서? 너무 오래 참아서?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수많은 자문자답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세영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민석이는 그냥 돈 얘기를 한 것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세영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그런 말을 꺼냈다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을 묵인한 것,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배신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민석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그녀는 꿈속에서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그러자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낯선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달라진 하루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손주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들 부부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일까? 영자 씨는 아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거기에는 애정보다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는 존경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가족의 괌, 여행 출발일이었습니다. 세영 씨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며 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공국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공국 말고 미역국도 끓여놓으면 좋겠다는 말. 그리고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바로 집에 올 테니 저녁도 준비해 달라는 말.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영자 씨는 오랫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빈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 이 건물, 이 삶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풍경처럼 영자 씨는 느린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의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졸업 사진, 대학 입학 사진, 결혼식 사진, 손주들의 100일 사진. 그 사진들 속에서 그녀는 항상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아들이었고 며느리였고 손주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밥집 개업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영자 씨가 남편과 함께 가게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40년을 일하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요?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재산을 빼앗겠다는 계획. 그것이 그녀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사진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사장 동네에서 30년 넘게 부동산을 운영해 온 그는 영자 씨 국밥집 단골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지금 당장 박 사장은 평소와 다른 그녀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동네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 사장은 영자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엿들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박 사장은 듣는 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분개했습니다. 영자 씨는 마침내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건물을 팔겠다고, 지금 당장 금매로, 아들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박 사장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산 것이 후회된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매이니 시세보다는 좀 낮아지겠지만 현금 박치기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매수자를 알아보겠다고. 영자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영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하늘이 이렇게 높고 넓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땅만 보고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아들 가족이 과맹 비행기에 오른 그 시각, 영자 씨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은 약속대로 빠르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건물을 금매로 내놓자마자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재개발 지역 근처라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중년의 사업가였습니다. 계약은 이틀 만에 성사되었습니다. 시세보다 10% 정도 낮은 가격이었지만 영자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 등기 이전은 일주일 안에 완료.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40년 동안 국밥을 끓였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이 손으로 수천 번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으로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짐 정리였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 낡은 옷들, 서랍 속에 오래된 편지들, 장롱 위에 먼지 쌓인 상자들. 그녀는 처음에는 뭘 가져가고 뭘 버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영자 씨는 여행 가방 2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버리기로.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상비약,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와 남편의 유품인 만년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폐기물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트럭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업체 직원은 혼자 사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혼자 산다고. 자유롭게 트럭이 도착하자 영자 씨는 문 앞에 서서 자신의 물건들이 실려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결혼할 때 장만한 이불장, 손주들이 쓰던 장난감 상자,
국밥집에서 쓰던 조리도구들, 40년의 세월이 트럭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보며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삿짐 센터에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문한 것은 이삿짐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여행 가방 2개를 택배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남해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건물 매각 대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집을 계약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제대로 몰랐지만 동네 도서관 사서에게 부탁해서 검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면 속에 작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벽에 파란 지붕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뒷마당에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영자 씨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도 없이 맨바닥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해에서는 별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기대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사하는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자 씨는 창구에서 남해행 KTX 표를 샀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고속열차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곁에 있으면 아이들도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간이역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짭짤하고 청량한 냄새. 서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영자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석. 가족은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3박 4일간의 괌 여행은 꿈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시원한 칵테일. 민석은 이런 호사를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건물만 담보로 잡으면 카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돈이 굴러 들어올 테니까. 세영은 공항 리무진 안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준비됐느냐고 물으려고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마 낮잠을 주무시다가 충전을 안 해놓으셨겠지 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석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1층 국밥집 자리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명 폐업한 지 3년이 넘었는데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현관문이었습니다. 민석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삐빅하는 거부음이 울렸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오래 사용해온 비밀번호인데 그는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영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꾸셨나 보다고. 왜 미리 말씀을 안 하셨지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민석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세게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지쳐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왜 문을 안 열어줘?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것은 영자 씨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잠에서 덜 깬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석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여긴 저희 집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대답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여긴 어제부로 제 집입니다. 이 건물 산 지 일주일 됐어요.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건물을 샀다고요? 말이 안 돼요. 여긴 저희 시어머니 건물인데. 하지만 남자는 단호했습니다. 계약서도 있고 등기도 다 됐습니다. 김영자 씨한테 정식으로 매입했어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경찰 부를까요? 민석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을 팔았다고? 왜? 어떻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세영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머니가 미쳤어? 우리 집을 팔다니. 손주들은 엄마의 고함에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캐리어를 끌고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박 4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집이었던 곳, 이제는 낯선 사람의 소유가 된 곳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금연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담배가 필요했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목소리. 나 이사했다. 너희도 여행 잘 다녀왔으니 이제 너희 집 알아봐야지. 그 집 판 돈 내 노후 자금이다. 10원 한 장 너희한테 못 준다.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세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래? 어머니 뭐래? 하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건물 외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빛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떠났습니다. 40년을 이 자리에서 살던 어머니가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니, 그녀가 버린 것은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착취하던 기생충들을 떨쳐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해의 작은 마을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영자 씨가 도착한 첫날, 그녀는 언덕 위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하늘, 그 아래로 반짝이는 바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부엌 그리고 툇마루가 있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전 주인이 가꾸던 텃밭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텅 빈 방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구라곤 전 주인이 놓고 간 낡은 장롱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첫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생필품을 사고 이불과 냄비를 장만하고 텃밭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 그 느낌이 낯설면서도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마을이 고요해지자 갑작스러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밤에도 차 소리, 사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평화로웠지만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 서연이가 할머니하고 부르던 목소리.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잠잘 때 이불은 제대로 덮고 자는지, 아침은 잘 먹고 학교에 가는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모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들 부부가 나쁜 짓을 했다 해도 손주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지 않은가. 그 아이들에게 인사도 없이 떠나온 것은 잘못이 아닌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긴 문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이, 그 다음에는 원망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세영이가 홧김에 친정으로 갔다고,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친다고, 손주들은 외할머니 집에 맡겨져 있다고, 제발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영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손주들이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영자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아들은 반성할까? 며느리는 태도를 바꿀까? 아니면 또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될 뿐일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미안하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정부, 건물은 ATM, 그 구조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영자 씨는 핸드폰의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 외로움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영자 씨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어젯밤보다 가벼웠습니다. 가장 힘든 밤을 넘긴 것입니다. 남해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 슈퍼에 가서 장을 보고 혼자 밥을 해먹는 일상,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덕길을 내려가다 보면 마을 회관이 나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항상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 씨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슬쩍 안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자 씨가 지나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 거기 잠깐. 새로 이사 온 분 아니요? 돌아보니 회관 입구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머뭇거리다가 다가갔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이사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영자 씨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반갑수다. 언덕 위 집에 새 사람 왔다고. 소문 들었어. 들어와, 들어와. 우리랑 차 한잔해. 영자 씨는 손에 이끌려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할머니 대여섯 분이 둘러앉아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떡 그리고 보리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영자 씨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 식구네. 어디서 왔어? 자식들은 있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영자 씨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국밥집을 40년 했다고, 혼자 살러 내려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숨기고 싶은 사연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대화가 이어지다가 한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국밥집 했으면 음식 잘하겠네. 우리 내일 경로당 점심 당번인데 같이 해볼래? 영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영자 씨는 경로당 부엌에서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감자조림을 만들고 배추김치를 담갔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했던 일이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음식을 한 입 맛본 순간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요? 서울 사람 솜씨가 다르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영자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40년 동안 국밥집을 했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칭찬을 받아본 적은 드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김치를 집어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이 김치 누가 담갔어? 진짜 예술이다.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담갔습니다. 할머니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영자 씨 솜씨 보소. 앞으로 경로당 김치는 영자 씨한테 맡겨야겠어. 영자 씨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자 씨 그 호칭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어머니, 할머니, 사장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 자신의 이름으로 불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냥 김영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새 이웃, 국밥집을 했던 사람, 김치를 잘 담그는 할머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한 사람. 김영자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자 내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이었구나. 그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남해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어느새 마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로당 김치 담당이 되었고 매주 화요일에는 마을 회관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 바닷가 산책도 다녔습니다. 서울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텃밭에 나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텃밭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전 주인이 방치해둔 땅을 일구어 상추, 고추, 가지,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은 덕분에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호미로 땅을 파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사정하는 내용, 화내는 내용, 협박하는 내용까지 하지만 그녀가 계속 무시하자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안했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닌지, 손주들은 잘 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다 큰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영자 씨는 고추 모종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이 지면 고추가 열릴 것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 모든 생명은 스스로 자라납니다. 물과 햇빛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결국 잘하는 것은 식물 자신입니다.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녀가 평생 아들에게 해온 것은 물과 햇빛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라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실패하면 뒤처리를 해주고, 돈이 없으면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방해였습니다.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흙 묻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구나. 너무 많이 주어서, 너무 많이 대신해줘서 결국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하는 어른을 만든 거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것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야 날 수 있듯이 아들도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자 씨는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켜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밀린 문자와 부재 중 전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아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하나 읽지 않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 대신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박 사장은 그녀의 목소리가 밝아졌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민석이가 며칠 전에 찾아왔었다고, 어머니 행방을 알려달라고 사정했다고. 영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려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만나야 하니까요. 하지만 준비가 되면 제가 먼저 연락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라고 전해주세요. 박 사장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다시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땅이지만 그녀에게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라는 작물들처럼 그녀도 새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해에서의 생활이 새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마을 할머니들과 어울리는 일상.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툇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딴 오이를 깎아 먹으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한적한 마을에 차가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얼굴이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석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 아니라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3달 전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당당하게 걸어가던 그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민석은 마당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야 찾느라 힘들었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방석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2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세영이랑 한 얘기 다 들었지?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눈이 뒤집힌 거야. 요양원 얘기는 진심이 아니었어. 정말로. 영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어. 그 말을 입에 담았다는 게 문제야. 너희 둘이서 나를 어떻게 볼지 머리 맞대고 궁리했잖아.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너 키울 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때부터 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거였어.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까지 다 너한테 쏟아부었어. 민석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 내가 너무 많이 해줘서 내가 스스로 설 줄 모르는 어른이 된 거야. 그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 그건 끝이야.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서울 가자. 내가 진짜 달라질게. 세영이도 반성하고 있어. 다시 건물 사서 같이 살자. 영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건물 사서? 무슨 돈으로? 내 돈으로?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속셈이 들통난 것입니다. 달라지겠다면서 결국 또 엄마 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나는 남은 시간을 오로지 나 김영자를 위해 쓸 거야. 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내가 다 쓰고 죽을 테니 넌 내 힘으로 살아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교육이야.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손주들 보고 싶지 않아?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할머니 찾는데.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보고 싶지 하지만 그건 별개 문제야. 손주들 핑계 대면서 나한테 매달리는 건 더 이상 안 통해. 민준이랑 서연이한테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전해하지만 너랑 세영이는 사양이야. 민석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주던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단단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거라. 내 집에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내 힘으로 일어선 다음에 와. 그때 되면 반갑게 맞아줄게. 민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중년이 되어버린 아들의 뒷모습, 영자 씨는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해에서의 첫 번째 봄이 왔습니다. 영자 씨가 이사 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 있었고 텃밭에서는 봄나물이 파릇파릇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따뜻했고 하늘은 끝없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영자 언니 혹은 김치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경로당 김치 담당은 그녀의 고정 역할이 되었고 매주 마을 회관에서 요리 교실을 열기도 했습니다. 국밥 끓이는 법, 손만두 빚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서울에서 그녀를 괴롭히던 불면증은 사라졌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새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생활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혈압도 안정되었고 무릎 통증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었습니다. 아들 민석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 세영이와 화해하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소식,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작은 분식집을 열 계획이라는 소식, 어머니의 돈 없이 스스로 해보겠다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자기 발로 설 때까지는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둘 모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손주들은 방학 때 한번 찾아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할머니의 새 집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텃밭에서 직접 딴 채소로 만든 밥상, 그리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 아이들은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에 열광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좋다. 우리도 이사 오면 안 돼? 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학교 다녀야지. 방학 때마다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영자 씨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남해에서의 첫 번째 봄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만의 식탁이지만 정성을 다해 차렸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와 봄나물, 직접 담근 고추장에 비빈 보리밥, 그리고 남해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구이. 영자 씨는 밥상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 이 시간 그녀는 서울의 낡은 부엌에서 가족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마질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이 자신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하늘 바다 위로 햇살이 부서져 금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보리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따, 밥맛 좋다. 그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자신을 위해 먹고 있구나. 남을 먹이기 위해 요리하는 것과 자신을 먹이기 위해 요리하는 것.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2개, 숟가락 하나, 젓가락 1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 식기를 설거지하느라 허리가 휘었지만 이제는 5분이면 끝이었습니다. 그 단순함이 좋았습니다. 툇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나 여기 있어.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고생했어. 이제 행복해. 영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창문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 게 아니라 제 발로 서게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 김영자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은 바로 오늘부터였습니다. 사연자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응원의 댓글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품은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